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주차 수업 시작해볼까 합니다. 저희 주차로는 5주차고 네 번째 강의죠. 그래서 우리 고전도 벌써 네 번째 고전입니다. 여러분 학기가 시작한 지가 진짜 이제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한 주 한 주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5주차가 되었고 다섯 번째 고전, 그러니까 5주차가 되었고 네 번째 고전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강의 영상 보시면 잠깐 이 매일 시간 같이 고전 공부하는 거 잠깐 조금 한번 갈무리하고 좀 쉬었다 갈 겸 다음 주에는 제가 중간 점검이라든가 에세이 쓰기로 좀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까지 꼼꼼하게 영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면은 이제 뭐 멀지 않아서 중간고사도 도래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우리가 같이 조금씩 이제는 평가라거나 에세이 쓰기라든가 중간고사 준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수업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또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고 매 시간 여러분 숨가쁘게 쉽지 않은 고전들 열심히 읽고 계시는데 그래서 조금만 더 한 주 정도만 더 고생을 해주세요. 그래서 좀 뭐랄까 한 단계 좀 쉬어가기 직전 고전이라 그런지 오늘 고전 유독 좀 길고 어려운 거죠. 무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로 이번 주에 넣었습니다. 우리 교재로 197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 교재에서는 뭐 짧게 되어 있지만 사실 죄와 벌 굉장히 좀 두껍죠. 지금까지 우리가 간단한 거, 짧은 거 위주로 제가 좀 그 주차를 배치를 했는데 이번 주에 좀 긴 거를 넣게 됐어요. 그래서 매 시간 다 짧은 것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편을 다 보신다고 한다면 조금 기니까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좀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무게감 있는 걸로 좀 전반기 이런 제가 크게 이제 전반기 후반기로 이제 나눈다면 전반기 고전 읽기 조금 긴 것들로 무게감 있는 걸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 우리 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에 대한 배경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197페이지 보면은 뭐 1866년 작품이죠. 러시아 통보에 발표된 작품으로 1860년대 러시아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배경으로 한다. 그리고 주인공은 23세의 청년 라스콜리니코프. 철학을 전공하는 근데 지금 이제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잠깐 공부를 중단하고 있는 철학학도입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좀 가난한 고학생이죠. 고학생이기 때문에 돈이 이제 여의치 않은 그래서 뭔가 좀 가난과 부에 대한 문제 이런 자본에 대한 문제를 노골적으로 좀 다루고 있고 제목이 뭐야? 죄와 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죄, 어떤 것이 죄인가 그리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은 무엇인가에 대한 좀 더 철학적 질문이라든가 인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늘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법률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게 어떤 게 죄가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죄가 아니라 그냥 그리고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죄가 별로 아니거나 뭐 가볍게 취급됐던 것이 최근 들어서는 좀 심각한 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시대에 따라서 그 시스템과 사회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죄는 늘 바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이 다가 아니라 법의 영역이 있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고전이라든가 아니면 인문학적인 영역에서는 계속 지금 그래서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죄가 맞는가에 대한 계속 고민이라든가 성찰, 반성하는 작업은 계속 돼야겠죠. 법은 계속 바뀌는 거니까. 그리고 벌. 그 죄에 합당한 벌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이 그런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누가 그 벌을 내릴 자격이 있는가? 누가 벌을 받는가? 뭐 이런 문제.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 지금까지도 우리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고전으로 늘 언급이 되고 막 100대 고전 이럴 때 꼭 꼽히잖아요. 도스토옙스키 자체도 워낙 유명한 작가지만 이 작가의 대표 작품이 죄와 벌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간으로서 아무리 시간과 공간이 바뀐다 하더라도 우린 늘 인간이죠. 인간으로서 생각해야 되는 어떤 철학적인 가치라거나 뭐 이런 우리 인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전달하고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적이 없고 아마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 죄와 벌 같은 텍스트는 꾸준히 계속 이제 읽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시간에 한번 전문을 다 읽지 못하더라도 우리 교재에 있는 거, 교재에 간단하게 중요한 장면 좀 인용이 돼 있고 몇 가지 생각할 거리 있잖아요. 교재 한번 읽어보고 제가 이번 주 수행과제 문제도 교재를 바탕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어디요? 이제 교재 보시면 라스콜리니코프 이제 뒤에 문제들 여기에서 좀 바탕으로 냈으니까 여러분 이거 강의 영상 보시기 전에 또 수행과제 해결하시기 전에 꼭 우리 교재만큼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교재뿐만 아니라 교재를 포함해서 조금 죄와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견해라든가 인물 같은 것들 위주로 오늘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여러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열심히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자, 제가 그때그때 좀 여러분들한테 질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번 주 죄와벌 시작하기 전에 질문거리, 같이 생각할 거리 먼저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주인공은 23살에 철학을 전공하는 이제 법과 철학이죠. 그런 걸 전공하는 학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한테라고 해야 되나? 이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주인공한테 도대체 죄는 뭐고? 이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아니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손으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랬을 때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깨어있는 사람이고 지식인이고 나는 이제 나쁜 것과 좋은 것,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사실 말이 안 되지. 누가 그에게 전당포 노파를 죽이는데 전당파가 아니라 전당포 노파를 죽이는데 전당포 노파가 아무리 나쁜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라스콜리니코프에게 그를 죽여도 된다라고 했어요. 아무도 그런 자격을 준 적이 없잖아. 그리고 줬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어떤 식으로든 체계와 규칙과 이런 어떤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죽이고 살고로 결정해도 되는가? 라스콜리니코프의 죄는 무엇인가? 분명히 죄를 진 게 맞죠. 그리고 그에 합당한 벌은 무엇인가? 자, 라스콜리니코프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야 그거에 합당한 죄도 이제 벌도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이 가능하겠죠. 또 한 가지, 사실 혹 구속이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교도소에 갇힌다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라스콜리니코프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이미 자신은 무엇을 선택하거나 판단하거나 자유롭게 할 자유가 이미 없다. 나에겐 자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만큼 획득되는 게 맞죠.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도대체 자유란 무엇이고 자유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할 거리입니다. 이건 사실 너무 거창한 표현이죠. 인간의 존엄성이다. 이런 표현은 사실 인간의 존엄성은 일종의 판타지기는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계속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합의한 거지. 그래, 우리가 인간은 존엄하다고 해주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인간의 존엄성은 진짜 존재하는지. 만약에 기준이 뭐야? 인간은 인간이 존엄하기 위해 자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자본 아니면은 재화, 자연물 그리고 동물들의 자유를 다 박탈했어. 다 이런 것들 인간이 가져도 된다고 생각해서 시간이든 공간이든 동물이든 자연이든 다 인간 마음대로 재화로 만들어 버렸고 하나의 물질로 다 만들어 버렸는데 근데 그만큼 인간이 존엄한 게 맞는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짜 인간이 존엄해요? 만약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근거가 뭐야? 당연할 만큼 대단한 근거가 뭐야? 왜 인간이 다른 동물이나 다른 자연물이나 아니면 뭐 바위나 바람 이런 것도 포함해서 왜 그것보다 더 존엄해? 왜 그런 걸 마음대로 더 이상 바람이 불지 않도록 아니면은 뭐 비 양을 조절하고 아니면은 이런 동물들이라든가 이런 다른 생명이라든가 이런 걸 왜 마음대로 해도 돼? 만약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면 그게 어디서 와, 그 가치가? 이건 역시 인간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고민하고 반성해 봐야 되는 내용이 맞겠죠. 인간의 존엄성이 당연하다라고 한다면 절대 당연하지 않죠.
그렇다면 만약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걸 지금 찬성하는 학생, 반대하는 학생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찬성한다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도대체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오면서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인간이 존엄하지 않다는 걸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데, 다른 동물이든 무엇이든 이렇게 가장 여러분 이제 강아지든 고양이든 키우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 다른 어떤 생물에 비해서 더 폭력적이고 더 혐오와 미움 그리고 부조리를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이 지구와 생태계를 더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그리고 먹고 사는 것과 관계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학대하는 게 인간인데 근데 도대체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가?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철학적인 질문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항에도 뭐 몇 가지 우리가 고민할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제가 이렇게 첫 페이지에 올려드리는 것들은 우리가 같이 수행할 수행 과제 그래서 제가 같이 고민할 문항 말고도 여러분들한테 몇 개 이렇게 정리해서 좀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이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작가 먼저 늘 소개를 해드리죠. 그래서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제가 매 시간 강의하면서 작가의 유명함을 얘기하지 강조하지 않는 작가가 없었습니다. 이 작가 유명해요, 이 작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매 시간 유명하대. 이러실 수 있겠지만 진짜 근데 도스토옙스키는 지금까지 언급했던 그 어떤 작가들보다도 문학사에서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문학사에서만큼은 우리가 원래 문학하면 러시아 문학이 굉장히 현대문학의 어떤 영향을 가장 많이 준 그런 이제 문학의 장을 구성한 국가잖아요. 근데 그 러시아 문학 중에서도 우리가 막 손가락에 꼽히는 그런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정말 그래서 문학계에서는 상징적인 작가죠. 도스토옙스키 간단한 연보인데 뒤에서 좀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도스토옙스키는 일단 작품 활동을 오랜 기간, 장기간 했기 때문에 생물연도가 좀 깁니다. 장기간 했기 때문에 작품도 많죠. 그래서 그 작품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정말 유명한 것들만 유명한 것만 추려도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된 것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만한 거 그리고 우리가 진짜 도스토옙스키 대표작이다라고 하는 것들 가난한 사람들, 악령, 지하로부터의 수기. 이 지하로부터의 수기는 실제로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유배 생활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할 죄와 벌에서도 라스콜리니코프가 나중에 유배를 가게 되잖아요. 살인죄 이 명목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실제로 도스토옙스키도 유배 경험이 있어서 그런 유배 경험을 소설에서도 반영한 거고 이 죄와 벌 같은 소설에서도 실제로 이제 다시 말해서 멀리 수감됐던 교도소에 실제로 수감됐던 그런 경험들을 반영한 거고 지하로부터 수기는 아예 그렇게 처음부터 이제 수기니까 실제 수감 생활을 했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좀 정리한 그런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수감이 됐었는데 이제 극적으로 거기서 이제 사형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았는데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끔찍하고 참혹한 좀 유배 생활이었다고 하는데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썼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말 도스토옙스키 작품 중에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사실 가장 많이 유명하게 꼽는 거 정말 모든 고전들 중에서도 대표성을 지니는 고전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여러분 요건 정말 다 들어보셨죠. 이게 워낙 두꺼워서 1, 2, 3권으로 뭔가 인쇄된, 그러니까 재본된 책, 이제 출판사도 있고 1, 2권, 적어도 상하권 아니면 상중하 2권 내지 3권으로 될 만큼 이게 굉장히 이제 좀 장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대하 장편 소설처럼 좀 긴데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많은 작가들도 자신의 어떤 인생 작품이다. 꼭 인간으로서 읽어야 되는 작품이다라고 꼽는 그 도스토옙스키 대표작이죠. 자, 우리는 근데 요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죄와 벌 같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재 안에 이제 포함된 책은 죄와 벌입니다. 요거 같이 오늘 수업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뾰도르 도스토옙스키 연보 아까 제가 짧게 소개해드렸는데 여기에선 조금 더 자세하게 워낙 근데 뭔가 한 게 많고 중요한 족적이 많아서 이렇게 이력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글씨를 이렇게 조그맣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세요.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제가 좀 빠르게 띄워드릴게요. 아무래도 제가 아까 정말 도스토옙스키 대표작이에요 라고 한 게
그 대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좀 말년의 대표작으로 그래서 가장 완성도 있는 작품, 그러니까 오랜 작품 활동을 하면서 만든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카라마조프들 형제들 이렇게 발표했고 우리가 오늘 같이 공부할 죄와 벌. 그래서 실제로 요 사이에 어떤 수감 생활 이제 좀 어디 갇혀 있는 자유를 박탈당한 그래서 그의 문학에서는 자유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이 사이에 이제 조금 여기 형기를 마친다라고 했잖아요. 실제 시베리아로 유영을 가서 이 뒤부터는 이렇게 좀 수배 생활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갇혀있는 생활, 자유를 박탈당한 내용에 대해서 이 학대받은 사람들, 지하생활자의 수기, 죄와벌 이런 데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기간이 짧지 않았다 하더라도 워낙 충격적이고 워낙 이제 좀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경험이었겠죠. 이 시베리아에서의 어떤 수배 생활이 그래서 그때의 경험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다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 뒤로도 계속 작품 활동을 해서 이제 이 1979년에 드디어 우리가 그 도스토옙스키의 대표적인 카라마조프 형제들이라는 대작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요건 간단한 연보였고 다시 의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도시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라고 하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 공병사관학교에 입학했다. 우리 소설인 죄와 벌에서도 사실 보시면 주인공이 상트페테르부르크잖아요. 이제 배경이 그 당시의 수도지. 그래서 가장 경제적이거나 자본적이거나 행정적인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 생활. 그러니까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상하수도 시설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열악하게 살 수밖에 없고 부자들은 반면에 굉장히 이제 뭐 좀 그 혜택을 많이 누리면서 윤택하게 살게 되는 그런 것들이 눈에 띈 차이가 드러나는 게 도시 문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상트페테르부르크는 그 당시 러시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수도에서 도시에서 빈곤층과 좀 부유층의 삶을 좀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소설들을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지금은 러시아의 수도가 모스크바죠. 근데 그 당시에는 러시아가 아니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당시의 수도를 배경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게 도스토옙스키도 도시 환경 속에서 자라나서 그 도시의 빈민층에 대한 어떤 그런 빈민층을 경험하거나 직접 관찰했던 경험들이 소설에서 드러나는 거죠. 이 당시 이제 군인 생활을 잠깐 하는 거죠. 근데 금방 실증을 느껴서 퇴직을 합니다. 때마침 번역 출간된 발자크에 외제니 그랑 내가 호평을 받는데 힘얻어 이제 이걸 보면서 나도 이제 소설가의 꿈을 꿔야지 작가가 돼야지 라고 작가의 뜻을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1849년의 봄 페트라세프스키 사건에 연좌되어 다른 이제 좀 정치적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당시 행정부처에 좀 저항하는 그런 활동을 젊은 시절에 그런 저항적인 활동을 하게 돼서 그것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실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어.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제 내가 죽는다는 걸 알고 그 사형을 당해. 근데 진짜 극적으로 정말 마치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그 직전에 황제가 사형을 취소하자 감형이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 전까지만 해도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삶이 대단하다거나 막 너무 살고 싶다거나 막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죽음의 직전에서 죽음까지 가봤잖아. 삶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래서 삶에 대해서 다시 이때를 기점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감히 무슨 얘기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 극단적인 체험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감옥에서의 4년 동안의 생활이 앞으로 그가 작가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작품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녹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4년이 짧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4년이 앞으로의 그의 삶의 어떤 사상이나 문학적인 가치관 이런데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가 인도주의자, 공상적 혁명가에서 변모하여 슬라브적인 신비주의자, 인종사상의 재창조로 사상적 전신을 하게 되는 시기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말들을 이제 이런 말들이 중요하진 않지만 중요한 거는 그가 그만큼 이 시기에 수감 생활과 눈앞에 늘 죽음을 달고 있었던 이 상황들이 의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죄와 벌로 시작되는 그의 이제 수감 후에 자유를 획득한 다음에 이제 그의 사상이 좀 변화가 되겠죠. 이런 체험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뭔가 사람이 많이 변하겠죠. 죄와 벌로 시작되는 그의 후기 대작은 시대의 첨단적인 사회적, 사상적, 정치적 문제를 예민하게 반영하면서
문학에 반영을 하면서 동시에 인간 존재의 근본 문제. 인간에게 자유는 뭐지? 자본은 뭐지? 죄를 짓는다는 건 뭐고 그 죄에 합당한 벌이라는 게 있는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계속 철학적인 문제,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계속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의 작품 세계 인물들은 한결같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짊어져야 하는, 그래서 인간이라면 다 짊어질 수 없는, 이 짊어져야만 하는 긍정과 부정의 상극, 긍정적인 것이 부정적인 거, 이런 상극을 작가 자신과 더불어 체현시킨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나쁜 점도 있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떨 때는 막 내가 너무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막 못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되게 좋은 생각, 좀 발전적인 생각, 막 나이스한 사람, 친절한 사람일 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누구나 이런 극단적인 점을 가지면서 이 충돌과 이 모순 속에서 생활하는 게 인간인데, 누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캐릭터가 있지만 실제로는 없잖아요. 누구나 되게 나쁠 때도 있고, 조금 나쁠 때, 덜 나쁠 때, 아니면 착할 때, 좋을 때 이렇게 막 이제 혼재되어 있는 건데, 그만큼 복잡한 게 인간인데, 그렇게 캐릭터 구현을 잘한. 그러니까 선과 악을 우리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도 그렇지만, 엄청 좋고 도덕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윤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그래도 저 사람을 죽여야 돼. 저 사람은 이제 사회적인 암적 존재야 라고 해서 죽이고 싶어하는 살의를 느끼는 거죠. 살인 욕구를 느끼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막 혼재되어 있는. 그랬을 때 진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게 있느냐. 긍정과 부정 속에 그런 상극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던집니다. 농노제, 그래서 이제 뭐 농사를 짓는 농노제의 구질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적 재관계가 대신 들어서려는 과도기 러시아에서 이제 농노제는 예전에 농사를 지어서 그걸로 이렇게 하나의 조그만 소단위, 봉건제적으로 소집단, 어떤 하나의 성곽을 중심으로 소집단을 해서 그냥 자급자족을 하던 그 농노제 있잖아요. 그 농노제의 질서가 이제 무너지면서 도시문화, 화폐라는 게 생기고 이제는 물건을 만들어서 그 물건끼리 교환하는 게 아니라 다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그러다 보면서 당연히 기존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라든가 농부들은 어떤 자본을 획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농사 짓는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밖에 없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급격히 변화하는 러시아 시대의 모순 안에서 고민하면서 그 고민하는 자신의 모습을 전적으로 작품 세계에 투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아벌도 갑자기 도시화가 되면서 시골의 빈민들이 도시로 몰려와. 근데 할 줄 아는 능력이나 가진 게 없이 농사만 평생 짓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말단 노동계층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늘 가난함과 이런 생계의 허덕임, 그러다 보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빚을 지니까 더 큰 골이 되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 자본주의의 부조리, 그거를 문학에서 이제 담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의 문학세계는 현대성을 두드러지게 지니고 있으며 20세기 사상과 문학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합니다. 자, 이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전반적인 문학관, 그리고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문학을 창작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면 그 다음은 죄와벌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죄와벌은 1866년 러시아 통보라는 잡지에 발표가 된 1860년대 러시아 수도, 그 당시에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배경으로 합니다. 유배후에 쓰인 대작 시리즈를 여는 첫 번째, 그 뒤로는 이제 유배후 경험들이 다 대작처럼 우리가 나중에 카라마조프가 형제라는 큰 대작 시리즈들을 쭉 쓰게 되는데, 이 당시 아까 얘기했던 뭐 유령이라든가 뭐 이런 좀 이 도스토옙스키의 이제 뭐 악령 뭐 이런 대표작들이 이 뒤로는 이제 쭉 써지는데 그 첫 번째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뒤로 이렇게 쓰는 것들은 다좀 대작 위주로 쓰게 되는데 23세의 법을 전공하는 휴학생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고 가난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제공을 하는 우리가 사실 여기서 대작 시리즈다라고 했는데 이 대작이 대단한 의미가 아니라 계속 인간에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질문하게 해주고 철학적인 어떤 그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우리 스스로, 이제 독자 스스로 계속 생각할 거리를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작품들인데, 그 첫 번째 작품이 죄와 벌이라고 합니다.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인물의 관점에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도스토옙스키의 일종의 페르소나죠. 라스콜리니코프의 관점은 작가인 도스토옙스키의 관점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진짜 올바르게 인간으로서 살아갈 방법인가, 사회 부조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텍스트죠. 극심한 가난과 고통 속에서 인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와중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그 자본이 없는데도 인간이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문을 던집니다. 정답을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그 의문 속에서 스스로 독자가 정답을 찾을 수 있도록 어떤 하나의 방향성이라든가 그냥 질문을 계속 던져주는 거죠. 줄거리. 제가 지난주부터는 이제 그래도 좀 우리가 간단하게 줄거리를 보고 넘어가는 게 나을 듯 해서 줄거리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줄거리 간단하게 같이 숙지를 하고 넘어갈게요. 가난한 대학생 라스콜리니코프는 비열하고 사악한 전당포 노파를 죽입니다. 보리대금업을 하거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진짜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뭐 가진 거 아무거라도 하나 맡기고 돈을 빌리면 다음에 이제 이걸 찾으러 올 때는 높은 이자를 붙여서 막 2배, 3배. 그러니까 막 여러분 사채라는 말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그 불법 사채 같은 거지, 지금으로 치면은. 그런 나쁜 일을 한 노파가 있는데 저 사람은 죽여야 돼. 왜냐면 사회 암적 존재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계속 착취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맞지, 나쁜 사람인 건 맞지만 그래서 어쨌든 죽이겠다고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약간 영웅의식이나 영웅주의에 빠져 있는 거야.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자산으로 수백 수천의 사람을 극빈해서, 극단적인 빈곤이죠, 구원하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간의 법을 초월하는 위대한 초인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들의 구원자야 라고 생각을 해서 살해해서 도끼로 노파를 죽이고 우연히 범죄 현장에, 근데 이 노파의 어떤 약간 부족한, 약간 이제 조금 바보 같은 여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동생은 너무 착해.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해. 제가 바보 같다고 표현했는데 자기 언니인 노파에게 맨날 당하면서도 그냥 근데 이 여동생이 지금 그 살해 현장을 목격하기 때문에 목격한 사람들 죽이기 위해서 아무 잘못 없는 여동생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명분은 이 노파는 나쁜 사람이니까 죽여야 돼라는 명분을 죽였지만 결국은 아무 잘못 없는 여동생까지 죽이면서 진짜 큰 죄를 짓고 마는 거죠. 하지만 살인 후에 나는 당당할 줄 알고 시원할 줄, 이 노파, 나쁜 이 사회의 암적 존재를 죽였기 때문에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 뒤로는 엄습해오는 혐오감과 내가 그 무죄인, 아무 잘못 없는 여동생까지 죽였다라고 하는 엄습해오는 혐오감과 단절감과 부자유로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물증이 없어요. 이제 거의 완전 범죄 가까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범인으로 지목될 필요가 없어. 목격자도 물증도 없는 상태에서 그가 범인으로 지목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날카로운 예심 판사 포르피리는 순전히 심리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 형사의 감 같은 거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판사니까 법 집행자의 감 같은 걸로 제가 왠지 범인인 것 같아 라고 그러니까 좀 그거 추정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막 좁혀옵니다. 수사망을 좁혀옵니다. 우연히 알게 된 매춘부 소냐 또한 그에게 영혼의 부활 가능성, 그러니까 소냐라는, 그러니까 매춘을 해서 먹고 사는 어린 소녀, 그러니까 젊은 여성인데, 여기서 이 여성이 사실 구원자처럼 정말 성녀같이 이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가 살인을 저지르거나 나쁜 생각을 먹었다면 소냐는 거의 완전 무결한 천사 같은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너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소냐라는 사람을 보면서 나의 영혼이 정화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죄를 고백하고 시베리아 유형길에 오릅니다. 사실 물증은 없었지만 소냐에게 계속 감흥을 받고, 또 판사 인포르피르도 계속 나를 좁혀오고 압박해오고, 그러다가 이제 스스로 이제 내가 결국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구원의 희망 속에서 영혼의 갱생을 체험합니다. 이제 스스로 내가 죄값을 이제 이렇게 받으면서 정말 자유라는 건
신체의 자유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서 거기서 계속 쫓겨다니고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의 자유를 이때 획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줄거리 정리했는데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두 번째 영상에선 조금 더 꼼꼼하게 이런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중심 인물이 죄가 무엇이고 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숫자를 나눠서 좀 설명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잠깐 뭐 쉬었다 보셔도 되고 바로 이어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영상에서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